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정의 홈스쿨링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년 반 정도 홈스쿨링을 했는데 홈스쿨링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되게 신기해해요. 홈스쿨링은 하나님의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부모가 교감이고 아이들이 학생인 건데요.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가정에 맞는 그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주시기 때문에 모든 가정은 다 조금씩 달라요. 혹여라도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가 전체 홈스쿨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홈스쿨러들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죠. 저희가 받았던 오해는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오해,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냐. 네, 절대 아니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보면 학력이 높지 않은 부모들이 오히려 홈스쿨러들에 훨씬 더 많았었어요. 홈스쿨링은 공부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가르치고 누군가는 배운다, 이런 역할 구분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마 아빠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하고 아이들도 배우고, 학교에서 생각하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 그리고 그런 모습을 생각해서 그것을 똑같이 집에다 옮겨놓는 게 홈스쿨링이 아닙니다. 홈스쿨링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어떤 창조, 문화의 창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홈스쿨링인데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2001년도에 저희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8년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처음에 유학을 했던 곳은 플로리다였고요. 거기에 홈스쿨러들이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홈스쿨러들을 많이 봤고 저희가 굉장히 친했던 미국 가정이 홈스쿨러였고요. 친구가 저에게도 헬렌, 니네도 홈스쿨링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그냥 농담이지 뭐 이렇게 듣고 우리의 이야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그 친구에게 니네가 정말 한국 문화를 몰라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홈스쿨링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 구조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1990년대 말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홈스쿨러 선구자들이 이미 이 땅을, 척박한 땅을 갈고 계셨더라고요. 정말 저희 가정의 이야기가 일부인 것은 선구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에. 네, 미국에서 8년 있고 한국에 들어와서 살다가 남편이 다시 1년 연구를 하러 미국에 나가는 기회가 생기면서 그냥 그때도 홈스쿨링을 할 생각은 아니었었던 거예요. 아이들 학교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살 도시에서. 그런데 그때도 이제 유튜브로 막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공립초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자신의 어떤 믿음의 바탕을 두고 어떤 어린 초등학생이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라는 발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약간 마녀사냥식으로 비난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영상은 되게 충격적이겠지만 그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수년 전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미국이 이렇게 변했구나, 우리가 살았던 때하고는 또 다르구나, 그럼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홈스쿨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 단어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미쳤나봐. 내가 무슨 홈스쿨링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애들이 어린 것도 아니고 벌써 중학생이고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무슨 홈스쿨링이야. 미쳤어. 근데 이거를 한 달 정도를, 한쪽에서는 홈스쿨링이란 단어 자꾸 떠오르고 어느새 막 홈스쿨링 검색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나 왜 이러는 거야, 미쳤나봐 정말. 이런 갈등이 한 달 정도 지속이 됐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 헬렌이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데 홈스쿨링을? 또 다른 내 안에 누군가가 자꾸 홈스쿨링에 대한 것을 떠올리게 만든다면 성령님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surrender, 내려놓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홈스쿨링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 다음은 뭘까요? 남편이죠. 남편이 제가 이야기했을 때 그래, 홈스쿨링 너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많은 홈스쿨링 가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사람에게 먼저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가정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그러면은 보통 가정들이 그 다른 배우자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에 이르기까지
왜 도대체 홈스쿨링을 하자고 하는 거야?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나중엔 역시 surrender, 포기하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희 가정 역시 남편에게는 시간이 걸렸어요. 한 6개월 정도. 네, 계속 제가 약간 설득하고 푸시도 하고 막 같이 사람들 만나러 가고 홈스쿨링 커뮤니티 찾아가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남편이 기도 가운데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뭔가를 준비를 잘했다,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미국에 갔어요. 때가 돼서 갔어요. 뭘 공부해야 좋을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제집을 뭘 사가지고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했지만 아무것도 안 들고 갔어요. 짐을 다 정리를 하고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자, 일단 뭘 결정해야 될까요? 몇 시에 일어날 것이냐. 이게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그냥 9시에 가정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걸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뭐 몇 시에 일어나든 아침 먹고 9시에는 딱 성경책 펴고 가정 예배를 시작을 하자. 자, 그 다음 예배는 드렸어요. 그럼 뭘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미국에 갔는데 우리말 교재를 공부한다? 그것도 좀 웃기고 한국 사람이니까 무조건 다 영어 교재로 하는 것도 웃기고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떤 언어로 공부해야 되는 것조차도 저희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남편이 그냥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사자, 그거였어요. 서점에 가보니 저희가 8년을 미국에 살았어도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사실 잘 몰랐던 거죠. 이 중고생을 위한 교재는 우리나라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미국 서점에 갔더니 정말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셀프 스터디 교재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거기서 문제집 몇 개를 과목별로 해가지고 대충 가지고 와서 시간을 나름대로 정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저희가 가르칠 수 없었죠. 이미 중고등학교 레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변에 이제 도움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커뮤니티가 있었고 이 커뮤니티에는 이제 그룹 스터디 같은 게 있었고 거기에 아이들이 들어갔고 홈스쿨러들을 위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 미국의 경우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피치였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미국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거기서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미국에서 저희가 1년 동안 홈스쿨링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홈스쿨링을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나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했던 거죠. 상당히 많이 힘든 점을 거치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홈스쿨링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계획을 세우는 거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는 게 좀 당황스러웠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 정말 당황스러웠던 거는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였어요. 엄마, 우리는 방학 언제예요? 방학? 방학이 언제지?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방학은 다 학교에서 정해주는 거였어요. 내가 방학을 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방학을 따로 정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었어요. 방학을 어떻게 해야 돼? 방학의 의미는 도대체 뭐야? 그러면 어차피 맨날 집에 있고 하는데 뭐가 학기고 뭐가 방학이야? 이런 고민을 했던 거. 그 또한 또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해 나가면서 학기라는 건 이런 거야, 방학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꾸며 나가기 시작했고 또 다른 가정들을 또 많이 참고하기도 했고요. 또 홈스쿨링 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낮에 돌아다니는 게 괜찮았어요. 쟤는 학교 다닐 시간인데 왜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지? 이런 눈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미국이라고 해서 모든 홈스쿨러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그들에게 I'm homeschooler, 우리는 홈스쿨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냥 이러고 끝나는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는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중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다 큰 아들들이 남학생들이 왜 낮에 돌아다니는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시선으로부터 저희가 자유하게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고요. 또 어려웠던 점은 아이가 홈스쿨링으로 이제 미국 대학을 갔는데
갔는데 이런 사례가 사실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한국식으로 공부하고 미국 대학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미국에서 자라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을 저도 같이 씨름을 하면서 미국 시스템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여져야지만 미국 대학에서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찾아 나갔던 거죠. 근데 이 외국 학생이면서 홈스쿨러인데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 얘기가 다른데 또 한국에서 살고 있고, 이게 너무너무 복잡한 과정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구의 조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거. 그렇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 저희는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저희가 그 시간들을 이겨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홈스쿨링을 해서 뭐가 좋았을까요? 일단은 가족이 그렇게 함께 같이 오랫동안 뭔가를 한 적이 없었죠. 물론 저희가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대화도 다른 가정보다 많이 하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계 회복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에 충분히 신앙적인 어떤 의문을 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같이 씨름하면서 그런 위기를 좀 잘 극복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홈스쿨링의 장점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바로 즉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말씀과 삶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듣고 끝나거나 뭐 집에서 매일매일 같이 성경을 읽는다 해도 우리가 아이들의 삶을 볼 수가 없으면 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해주거나, 근데 보통 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하는 경우는 보통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만 전화를 하시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게 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홈스쿨링은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그 즉시로 같이 어떤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곳이 보통 우리는 공부, 학습이라는 것만 생각하는데 홈스쿨링은 전인적인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삶을 같이 사는 거니까.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 아이들이 특히 둘째가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홈스쿨링의 어려운 점하고도 사실 연결이 되는데 맨 처음에 홈스쿨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사였거든요. 보통 부모들이 홈스쿨링을 못한다, 특히 엄마들이 난 홈스쿨링 못해 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삼시세끼를 어떻게 하냐.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또 남자애들은 잘 먹어서요, 간식 2번, 그래서 총 5번의 뭔가 식사나 간식거리를 애들이 먹는 거를 처음에 제가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나가 떨어졌죠. 너무 공부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말 식사 스트레스가 저에게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시행착오를 할 때 얘기했고요. 아이들을 이 식사 준비 과정에 참여를 시키니까 이거 자체가 배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보통 점심이나 저녁 같이 만들어 먹을 때 제가 이제 재료만 주고, 그럴 때는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다 다듬고요. 아이들이 정말 그 당시에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나이였는데 정말 서툴었어요. 칼질이 당연히 남자애들이 서툴죠. 다칠 수도 있지만 조심조심 하면서 제가 자꾸 시켰는데 나중에는 뭐 지금도 요리를 잘합니다. 설거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설거지 남자애들 시키면 엄마들이 보통 다시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잘 안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그랬어요. 막 안 닦여지고 막 뭐 묻어있고 정말 내가 이거 다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도 점점 하면서 아이들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와 설거지, 청소 이런 모든 일들, 그리고 뭐 저희 아이들은 특히 이제 컸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 과정 하나하나도 제가 혼자서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같이 의논하고 같이 찾아 나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 이랬던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